unfold.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터진 버스 한 대에서 시작됩니다. 수십 년 동안이나 꼭꼭 숨겨져 있던 국가의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게 됐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1971년에 정부가 내놓은 공식 발표는 이랬습니다. 무장공비의 테러 공격이다. 그런데요,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이건 비밀 요원들의 필사적인 반란이었고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의 희생자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죠.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1971년 8월 23일 서울입니다. 갑자기 시내버스 한 대가 탈취되고 군과 팽팽한 대치를 벌이다가 결국 아주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게 됩니다. 정말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버스에 타고 있던 남자들이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립니다. 심지어 죽어가면서 애국가를 불렀다고 해요. 아니,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절박한 선택을 해야만 했던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의 3년 전으로 되돌려 봐야 합니다. 바로 684부대, 비밀 암살 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대가 왜 만들어졌냐면요, 사실 이건 순전히 복수를 위한 거였어요. 한반도의 냉전 긴장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태어난 어찌 보면 예고된 비극이었죠. 기억하시나요? 1968년 1월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했던 1.22 사태. 그때 생포된 공작원이 박정희 목을 따러왔다고 말했잖아요. 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아주 신속하고 극비리의 작전이 하나 세워집니다.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었죠. 우리도 똑같이 북한 지도자 김일성을 암살할 특수부대를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684부대입니다. 1968년 4월에 창설됐다고 해서 684부대예요. 딱 서립 1명으로 구성된 극비 특수부대였죠. 임무는 단 하나. 평양에 침투해서 김일성의 목을 가져오는 것. 이건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법 같은 건 완전히 무시한 불법 작전 조직이었던 셈입니다. 나중에 나온 유명한 영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대원들이 사형수나 흉악 범죄자였다고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대부분이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했던 젊은이들이었어요. 일용직 노동자나 서커스 단원, 직업이 없던 청년들. 이들을 상대로 큰 돈 벌게 해주고 좋은 직장도 주고 군 장교로 임관시켜 주겠다는 거짓말로 꿰낸 거죠. 이건 사실상 국가가 주도한 정교한 취업 사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속아서 모인 젊은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실미도라는 외딴 섬, 말 그대로 지옥섬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들의 신원은 완전히 지워지고 오직 살인병기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섬에 도착하는 순간 이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번호로만 불렸어요. 공식적으로 이들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국가는 이들을 사망 처리하거나 실종 처리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임무를 위해 쓰고 버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유령이자 소모품으로 만든 거죠. 얼마나 훈련이 혹독하고 비인간적이었냐면요.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기도 전에 부대원 중 7명이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의 4분의 1이죠. 훈련 중에 교관한테 맞아 죽고 탈출하려다 동료들 손에 처형당하고 그야말로 지옥 같은 환경에서 버려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넘게 지옥 훈련을 받던 중에 상황이 급변합니다. 국제적으로 대탕트, 그러니까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한도 평화회담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김일성 암살 임무는 당연히 취소됐겠죠? 이제 684부대는 애물단지, 아니 알려져선 안 될 아주 위험한 비밀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조용히 없애버릴 거다라는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반란을 일으켜 섬을 탈출합니다. 서울까지 와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 버스 폭발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4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배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살아남은 4명에게 국가가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첫째, 재판에서 조용히 있으면 사면해주고
너희가 원하던 대로 베트남 전쟁에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 이들은 사형 선고에도 항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저 입을 막고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속임수였던 거죠. 결국 항소 기회도 없이 사형 집행 날짜만 잡히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기만한 거죠. 생존자 임성빈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난동범으로 불리면서 죽는 건 너무 억울하다. 우리 베트남 보내주겠다던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디 범죄자의 말이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믿었는데 철저하게 버림받은 한 청년의 절규였죠. 그리고 이 말을 남긴 직후 1972년 3월 10일 4명 모두 총사령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시신조차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진실을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려고 했던 국가의 두 번째 살인, 조용한 살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묻히는 듯 했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걸 기억하고 진실을 파헤치려는 가족들과 조사관들의 노력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은 정말 길고 험난했습니다. 보세요. 1972년에 생존자들이 비밀리에 처형되고 묻혔죠. 그리고 무려 30년이 훌쩍 넘은 2006년에 와서야 정부의 진실규명위원회가 그래, 684 부대라는 게 있었고 국가가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2024년에 국방부가 이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첫 공식 발굴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정말 긴 싸움이었죠. 그리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2024년 10월 15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희생사들과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53년 만에 국가가 드디어 고개를 숙인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결과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684부대원 31명, 훈련 중에 7명이 죽고 반란과 대치 과정에서 20명이 죽고 재판 후에 비밀리에 4명이 처형됐습니다. 결론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가가 시작한 작전의 끔찍한 결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유해 발굴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유골을 찾는 작업이 아닙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기회이자 희생자들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국가가 스스로 저질렀던 폭력의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에 새기는 행위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국가라는 거대한 힘이 한 개인의 존재를 역사에서 통째로 지워버릴 수 있다면 그 지워진 사람을 다시 우리 곁으로 데려오기 위해선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